그날과 똑같이 22년 전 그 운명의 날처럼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며 창문을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의 저택, 그 넓디 넓은 서재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흔히 고대광실 높은 집이 좋다고들 하지만 수백 평에 달하는 이 땅 위에 앉아 있으면 고독의 냉기만이 뼈저리게 느껴질 뿐입니다.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정원은 하얗고 기괴하게 드러났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그곳에 자신의 그림자 속에 파묻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57. 지천명이라 불리는 나이지만 그를 보세요. 등은 여전히 고닫고 대그룹 총수의 위험은 남아 있었지만 눈가의 깊은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월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책상 위에는 40년 산 위스키병, 수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그 비싼 호박색 액체, 이 희미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거센 빗소리는 그를 과거로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수십억 원의 숫자가 아니라 그날 밤에 요란한 유리창 깨지는 소리,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가슴을 후벼 파는 비명소리였습니다. 태주는 눈을 질끈 감고 그 끔찍한 기억을 머리에서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기억은 털어낸다고 사라지는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책상 한 구석에는 세월의 색이 바랜 낡은 가족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태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아름다운 아내와 5살 배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쏙 빼닮은 크고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태주는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차가운 유리 너머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심장에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리며 숨 막히는 공기를 깼습니다. 회장님 박비서입니다. 낯익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변화를 좀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스럽고 번뇌하는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김 회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이 자리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누구나 이렇게 빨리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딱딱했습니다. 박 비서가 들어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 희끗한 머리카락의 그는 20년 넘게 태준을 보좌해 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회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급하게 결정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태주는 의자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말해 무슨 일이지? 해외 지사 인수건입니다. 경쟁사가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 비서는 태블릿 PC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훑어보았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그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긴급 회의 소집해. 법무팀에게 오늘 밤 당장 계약서 재검토하라고 해.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한다.
단호하고 신속하고 군더더기 없는 말. 한국 재계가 두려워하는 김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비서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 그 위험 있는 가면은 다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공허함이 어둠보다 더 빠르게 밀려와 그를 잠식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느릿느릿 서재를 걸어 나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구두 소리가 어찌나 쓸쓸하게 들리던지요. 식당. 50명이 파티를 해도 될 만큼 긴 원목 테이블. 테이블 위에는 번쩍이는 은식기들이 놓여 있고 음식은 온통 산의 진미였습니다. 프랑스산 푸아그라, 최상급 한우, 싱싱한 랍스터,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만든 요리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늙은 집사가 와인을 따르려 하자 태주는 손을 들어 막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네. 그냥 2개. 그는 은수저를 들어 수프를 한 입 떠 넣었습니다. 씹고 삼켰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양초를 씹는 게 차라리 더 맛있었을 겁니다. 비싼 고기를 삼키는데 마치 돌덩이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눌 사람이 없는데 이 사치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 부유함은 때로 사람을 가슴 아플 정도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태주는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을 숨겨둔 곳. 낡고 해진 수첩 하나. 첫 페이지에는 눈물에 번진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98년 7월 15일. 실종. 그 아래에는 날짜와 장소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군데의 장소들. 그것은 22년 동안 끈질기게 딸을 찾아 헤맨 아버지의 발자취였습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빈민가에서 외진 고아원까지. 희망의 빛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천둥이 요란하게 쳤습니다. 태주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독한 노인. 수천 명 직원의 생계를 쥐고 있는 권력자지만 정작 자신의 친딸은 찾지 못해 무력한 아버지. 책상 위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김희진.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아직 안 잤어. 희진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그 안에 숨겨진 계산 속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야? 내일 이사회인데 준비는 다 됐어. 요즘 오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사람들 사이에서 오빠 건강 안 좋다는 소문도 돌고. 얼마나 가소로운 말인가요? 건강을 묻는 안부 인사가 마치 언제 쓰러질지 떠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넌 신경 쓸 거 없어. 태주는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행복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이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에는 빗소리와 돈 말고는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청담동 최고급 병원. 태주는 VIP 병동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요새 가슴이 자주 조여와서 의사가 정밀 검사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 넘게 온갖 기계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태주는
대기실 창가에 서서 분주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은 그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민우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치의일 뿐만 아니라 태준의 30년 지기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평소 만나면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지만 오늘 민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든 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태준아, 여기 좀 앉아봐. 심각하게 이야기 좀 해야겠다. 태준은 뒤돌아서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나 곧 죽냐? 한 박사는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수치들이 빽빽했습니다. 이거 봐. 심장 부정맥이 위험 수준이야. 스트레스 수치는 일반인의 5배가 넘어. 너 도대체 몸을 어떻게 굴리는 거야? 이건 과로 수준이 아니야, 태준아. 네,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 네가 그 고통스러운 과거 속에 몸을 가두고 있으니까 몸이 시위를 하는 거라고. 태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종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에게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박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그는 의사가 아니라 늙은 친구였습니다. 태준아, 내 말 들어.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 그럴 때도 됐어. 죽은 재수 씨도 실종된 딸도. 네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친구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22년이야. 넌 22년 동안 스스로를 학대했어. 그 사고는 그냥 사고였어.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집에 갔더라면, 그 빌어먹을 계약에만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태준의 목소리가 메어 부서져 나왔습니다. 그놈의 만약귀, 소리 좀 그만해. 한 박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운명이란 건 아무도 못 바꾸는 거잖아. 너도 알잖아. 태준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극한의 무력감이 배어 나왔습니다. 한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삶은 계속돼야 한다는 거야. 넌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거야. 계속 과거만 돌아보고 있으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몰라. 혹시 알아? 하늘이 너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줄지. 근데 네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기회가 바로 앞에 있어도 넌 못 알아볼 거야. 태주는 손을 내리고 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어두운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좁은 문틈이 살짝 열린 것처럼요. 약은 그냥 버티게만 해줄 뿐이야. 지금 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네가 마음을 여는 것뿐이야. 한 박사는 처방전을 쓰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화제를 돌렸습니다. 병원에 새 장비가 부족하다며 기부금 수표 끊어줄게. 한 박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돈이냐? 언제까지 돈으로 다 해결할래? 내가 필요한 건 네가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 친구야. 병원을 나서자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태주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미래를 조금은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아주 조금이라도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오래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40층짜리 그룹 본사 건물이 햇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박 비서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안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그는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습니다. 최상층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임원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잘난 여동생 희진도 와 있었습니다. 45살, 세련된 차림새,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괜찮은 거야. 희진이 물었지만 말투에는 도발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주는 무시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 보고 시작해. 2시간 동안 태주는 장군처럼 회의를 지휘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따지고 아주 작은 오류까지 지적해 임원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희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틈을 타 그녀가 임원들을 힐끔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요즘 오빠 건강 이상설이 파다해. 주가도 덩달아 출렁이고 있고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오빠가 치료를 위해 휴식을 취하거나 권한을 좀 이양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태주는 여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희진조차 몸을 떨었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회사 경영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넘쳤고 모든 수군거림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늑대 무리가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그가 쓰러지기만 하면 놈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부유한 동네를 떠나 그 차가운 계산 속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인천 외곽의 벽지가 벗겨진 낡은 아파트. 여기엔 푸아그라도 양주도 없지만 태준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온기입니다. 27살 김지수는 좁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수수한 얼굴이지만 생기가 넘치는 아가씨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죽 다 끓였어요. 방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78살의 이옥자 할머니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동화 속 요정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수 오늘도 새벽장 보러 가려고. 내 할머니 오늘 채소 경매 있는 날이잖아요. 일찍 가야 좋고 싼 물건 건지죠. 지수는 죽을 퍼담으며 제잘거렸습니다. 보세요. 집은 코딱지만 하고 가구는 낡았지만 이 공기는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지수는 할머니를 식탁에 앉히고 숟가락질을 도와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시장 생선 냄새와 채소 냄새가 뒤섞인 곳. 지수는 시장 구석의 작은 좌판에 할머니를 앉혀드리고는 경매장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경매장에서 그 작은 아가씨는 누구보다 재빨랐습니다. 건장한 남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콩 볶듯 눈알을 굴리며 가장 싱싱한 채소 상자를 찾았습니다. 흥정은 또 어떻고요? 시원 단위까지 깎으면서도 입가엔 늘 환한 미소를 띠고 있어 도매상 주인들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옥자 할머니 좌판 옆에 상인 아줌마가 혀를 차며 칭찬했습니다. 지수는 정말 대단해. 요새 세상에 저렇게 효심 깊고 생활력 강한 소녀가 어디 있어. 할머니 모시고 살림 다 하면서도 늘 웃잖아. 지수가 막 돌아와 그 말을 듣고는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저 핏덩이 때부터 키워주셨는데요. 뭐,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삶이 언제나 평온할 리 있겠습니까? 채소를 정리하던 옥자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지수는 채소단을 내팽개치고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힘없이 손을 저으며 간신히 숨을 골랐습니다. 아니,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그날 밤 노란 불빛 아래 좁은 방에서 지수는 식탁 위에 약봉지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종류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요. 요즘 숨차 하시는 게 너무 잦아요. 지수는 할머니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 얘야, 돈 많이 들어. 늙어서 그런 거지 뭐 약 먹으면 괜찮아. 옥자 할머니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손녀 고생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지수는 할머니 성격을 알지만 날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다는 말은 자식을 안심시키려는 노인의 서툰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사회의 정반대편에서는 태양이 서서히 지며 도시의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요한 추모 공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 꽃다발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바닥이 무릎을 시리게 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왔어. 그의 목소리가 저녁 바람 속에 떨리며 흩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딸을 못 찾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5의 나이에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보낸 지 벌써 15년이네. 나 참 못났지. 아이도 못 찾고 당신을 한 맺혀 떠나게 했으니. 쉰이 넘은 남자의 뺨 위로 주름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감히 흘릴 수 있는 그 희귀한 눈물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작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다면 올해로 27이겠지. 어떤 모습일까? 당신 닮아서 예쁘겠지. 아니면 나 닮아서 고집이 셀까? 그는 그렇게 1시간 동안이나 차가운 묘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회사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그가 두 모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요. 추모 공원을 나설 때쯤 이미 날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이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를 향해 걸어가는데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 한쪽을 비췄습니다. 문득 아침에 들었던 한 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잃어버린 과거에만 집착하면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 태주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과거를 놓을 수 있겠나 한 박사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나에게 남은 전부인데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 운명은 참으로 놀랍고 뛰어난 연출가입니다. 저 멀리 가난한 소녀 지수는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유한 회장 태주는 딸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처럼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 두 운명, 두 세상.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들이 서서히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태주는 터널 끝에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인한 소녀 지수는 회장님의 가슴 주머니 속 사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인생은 길고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가족애라는 것, 부와 빈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모든 것을 잃은 것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저를 믿으세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로부터 일주일 후 조용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주는 서재에서 묵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대형 합병 건이 있어 10년 전 자료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거대한 책장의 가장 높은 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종이 상자 하나를 끌어내리던 순간 구석에 끼어 있던 작은 천 가방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가방 입구가 열리며 내용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주는 인상을 찌푸리며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에게 점혈이라도 당한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것은 모서리가 낡아해진 오래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추억의 물건을 만질 때의 그 기분 상상이 가시나요? 손이 데일 듯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네모난 집, 새빨간 동그라미 해,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졸라맨 3명. 키, 큰 아빠 치마 입은 엄마, 그리고 가운데 아주 작은 아이. 그림 아래에는 맞춤법이 엉망인 어린아이의 글씨가 삐뚤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해요. 세상에. 태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격렬한 통증이 밀려와 늙은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물감을 잔뜩 묻힌 작은 손바닥 자국이 찍힌 페이지. 비 온 뒤 무지개를 그린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딸이 아빠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나 착하대. 아빠도 나 자랑스러워해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기억을 맡고 있던 댐이 터져버렸습니다. 22년 전 비 오는 밤에 요란한 유리창 깨지는 소리, 타이어 타는 냄새와 비명소리, 아내의 처절한 외침, 그리고 절망 속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짖던 자신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태주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왼쪽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폭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늙은 심장을 으스러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을 짚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쟁그랑 유리 파편이 튀고 호박색 수리피처럼 마룻바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주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입을 벌려 공기를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가 콘크리트로 채워진 듯 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회장님.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비서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바닥에 쓰러져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누워있는 태준을 보고 박 비서는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박 비서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하게 주소를 불렀습니다. 한남동입니다. 환자가 실신했습니다. 심장병 병력 있어요. 빨리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10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입술을 달싹이며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구급대원들이 태준을 들것에 실을 때야 박 비서는 바닥에 뒹구는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아이의 순진무구한 글씨를 보자 50 넘은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강철 같던 회장이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무너졌는지. 자식 잃은 슬픔은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매일 매시간 뼈와 살을 갉아먹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병원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박 비서는 중환자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태주는 고비를 넘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심장이 멈출 겁니다. 박 비서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거대하지만 무덤처럼 차가운 그 저택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온기 하나 없는데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의 고용인들은 그저 기계처럼 일하며 두려워하고 거리를 둘 뿐입니다. 회장님에겐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줄 사람이. 다음 날 이른 아침 소식은 희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희진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다가 이내 가식적인 걱정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금방 갈게. 이 소식 비밀로 해. 이사회 하이에나들이 알게 하지 말고. 병원에 도착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빠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박 비서에게 경영권에 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박 비서, 당분간 내가 회사를 관리하겠어. 지도부 공백을 둘 순 없으니까. 박 비서는 야망에 찬 여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곧 복귀하실 겁니다. 모든 상황은 통제해 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 깨어났습니다. 병상에 누운 약하고 고독한 그를 보며 박 비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한다. 특별한 도우미를 찾아야 해. 바닥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해 줄 사람을. 박 비서는 복지재단 쪽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을 하나 찾아야겠네. 젊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 급여는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리고 그때 김지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파는 아가씨인데 할머니랑 살아요. 효녀라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근데 돈이 급해요. 할머니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하거든요. 재단 관계자가 소개했습니다.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심이 깊다면 노인을 공경할 줄 알 테고 회장님을 잘 보살필 것입니다. 박 비서는 조용한 찻집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아가씨가 들어오는 순간 박 비서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고 다림질 잘 된 옷,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 맑고 고든 계산이라곤 없어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김지수 씨, 한남동 저택의 입주 도우미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수는 놀랐습니다. 입주요. 하지만 전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하는데 급여는 할머니 수술비 전액을 충당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할머니를 뵈러 갈 수도 있고요. 제시된 금액을 듣고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채소를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리 쉽던가요. 그날 밤 허름한 집에서 지수가 새 일자리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자 옥자 할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 할미는 반대야. 할머니가 소리치며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부잣집엔 가는 거 아니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집이 크면 귀신도 많아. 넌 몰라.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순한 할머니가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 걸까 하지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김지수 씨 할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약 기운에 잠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가야겠어요. 할머니 살려야죠. 지수가 면접을 보러 간 날, 태주는 안락 의자에 앉아 탐탁지 않고 짜증 섞인 눈으로 앞에 선 젊은 여자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침범당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회장님. 할머니를 살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대답에 태주는 멈칫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은 그가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가씨의 단호한 눈빛, 어쩐지 너무 낯이 익었습니다. 좋아. 3일간 수습 기간이다. 못하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지수는 거대한 저택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존 고용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최 집사는 눈을 흘겼고 요리사들은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운 좋게 꿀알바 잡은 촌년 취급했습니다. 지수는 별차의 구석의 쪽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꿀벌처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일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거실 통유리창으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값비싼 크리스털 잔들이 진열된 장식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주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수의 목에는 은목걸이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펜던트 대신 낡은 반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장식장을 닦으려 몸을 숙이자 반지가 옷 밖으로 빠져나와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반지를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반지 표면에 정교하게 조각된 매화꽃 5잎 무늬가 빛을 반사하며 유리창에 무지개 같은 빛을 뿌렸습니다.
어두운 서재에서 태주는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게 뭐지?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반지, 매화 무늬, 꽃술 한가운데 박힌 작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저 독특한 곡선, 태준의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비틀거하며 일어나 벽에 걸린 그림으로 달려가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 뒤에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틀린 끝에야 겨우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붉은 벨벳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매화 모양 귀걸이 한 쌍이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22년 전 직접 디자인한 보석 세트였습니다. 반지는 5살 생일 선물로 주었고 귀걸이는 딸이 18살이 되면 주려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두 개일 수가 없는 물건. 그는 손에 든 귀걸이를 보고 화면 속 반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지수가, 설마 내 딸인가. 그해 차 안에서 불타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딸. 그는 즉시 박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박 비서, 그 아이, 신원 조회, 다시 해. 지금 당장 부모가. 누구야. 5살 전에는 어디 살았지. 왜 할머니랑 사는 거야? 박 비서는 회장의 흥분에 당황했습니다. 이미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님 여의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뭔가 사연이 있어. 당장 조사해. 단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아이가 모르게, 그리고 특히 희진이가 모르게. 그날부터 태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게 쫓아내지 않고 지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는 탐정처럼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습관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핏줄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떨어져 있어도 무의식적인 습관은 유전되나 봅니다. 첫 번째 테스트 책. 어느 날 아침 태주는 일부러 서재를 어지럽혀 놓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책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리 방식이었습니다. 보통은 가나다 순이나 크기 순으로 정리합니다. 하지만 지수는 감정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영서적은 한쪽에, 철학책은 다른 쪽에, 낭만 소설은 따로 한 구석에. 그리고 그가 가장 자주 읽는 책들은 손 닿기 가장 편한 곳에 두었습니다. 태주는 책등을 쓰다듬으며 전율했습니다. 아내도 옛날에 책을 꼭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아내는 말했었죠. 책에도 영혼이 있어서 같은 기분인 친구들을 옆에 둬야 해요. 두 번째 테스트 추억의 음식.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태주는 식탁에 앉아 사내 진미들을 보며 입맛 없어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수가 따끈따끈한 감자전을 내왔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비 오는 날엔 감자전을 먹어야 제맛이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에 우중충한 방이 밝아졌습니다. 태주는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감자에
달큰하고 고소한 맛이 혀끝에서 녹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비법 요리였고 아내가 그를 위해 배운 요리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꼭 해줬던 그 음식. 왜 지수가 이 맛을 알까요? 왜 하필 오늘 이 요리를 했을까요? 맛있구나. 그는 목이 메어 겨우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무의식적인 습관. 태주는 거실에 과일 접시를 두고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지수는 사과를 집어들더니 옷에 쓱쓱 문질러 껍질째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옛날에 아내는 딸을 늘 나무랐습니다. 왜 자꾸 껍질째 먹니? 깎아 먹어야지. 하지만 고집 센 딸아이는 꼭 그렇게 먹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정원에서 무슨 꽃을 심을지 고민하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왼손 검지 끝을 턱에 대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질 때면 그가 하는 동작과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운명의 노래. 그날 밤 태주는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엘리판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딸을 재울 때 흥얼거리던 브람스의 자장가 변주곡이었습니다. 이 멜로디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내가 직접 몇몇 음을 꾸며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곡조였습니다. 그는 음악을 틀고 서재 문을 살짝 열어 소리가 복도로 흘러나가게 했습니다. 10분 후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지수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를 들은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무의식 중에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흠흠, 라, 라. 그녀가 그 특별한 꾸밈음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멜로디를 아는 사람은 단 3명뿐입니다. 그 아내 그리고 딸.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분위기를 깼습니다. 희진이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태주는 황급히 음악을 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희진은 거실에 서서 지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우 같은 눈빛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 애, 새로운 도움이야. 희진이 물었지만 눈은 지수의 얼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왜? 태주는 본능적으로 지수 앞을 막아서며 보호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낯이 익어서 어디서 본 것 같네. 희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지수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희진은 오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조심해. 고용인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요즘 오빠 이상해. 희진을 겨우 돌려보낸 후 태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희진이 위험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지수가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는 베개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주었습니다. 새까만 머리카락을 손에 쥐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퍼백에 넣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하나 뽑았습니다. 박 비서 당장 DNA 검사해 결과 가장 빨리 나오게 해. 결과를 기다리는 4일은 태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전화기만 보고 밥을 먹다가도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박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단단히 밀봉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심각했지만 눈빛은 감격으로 일렁겼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종이 찢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태주는 종이를 꺼내 맨 아랫줄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결론 혈연 관계일 확률 99.99%. 태준을 둘러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와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얼굴을 감싸 쥐었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 강철 같던 남자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 그동안 억눌러 왔던 억울함, 고통, 죄책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찾았다. 여보, 내가 찾았어. 우리 딸이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그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박 비서는 옆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주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정원에는 지수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 아래 그 소녀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와락 끌어안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 딸아 아빠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깐. 지수가 내 딸이라면 왜 그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거지? 왜 경찰은 시신을 못 찾았다고 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옥자 할머니는 누구지? 왜 22년 동안이나 내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 은인인가 아니면 유괴범인가? 태준이 뒤돌아섰습니다. 눈빛이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박 비서, 이옥자 할머니 주소 찾아. 당장 그 여자를 만나야겠어.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겠어. 여러분, 김 회장의 딸 찾기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딸을 찾은 건 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일 뿐입니다. 과거 사고의 비밀, 미스터리한 할머니의 역할, 그리고 여동생 희진의 계략,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밝혀질까요? 태준이 갓 찾은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둠 속에서 노려보는 적들에 맞서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는 아직 길고 극적인 순간들은 아직 앞에 남아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하늘이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다는 말 아시죠? 하지만 김태준 회장 가족의 이야기에는 단 한순간의 평화도 없었습니다. 폭풍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계산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천륜이 찢어지며 사람의 마음이 돈 앞에 적나라하게 발가벗겨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아주 시릴 테니까요. 태준이 딸을 찾았다는 행복감에 젖어 있던 바로 그 시각 그룹 본사 건물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여동생 희진이 전혀 다른 기분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5세의 희진은 번들거리는 마호가니 책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를 막 마치고 돌아왔지만 정신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자의 직감, 특히 야망으로 사는 여자의 직감은 소름 끼칠 정도로 예리합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살아있는 시체처럼 지내던 오빠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새로운 어린 도우미, 그 김지수라는 아이를 보는 눈빛,
그게 아주 이상했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정함 관용, 그리고 억눌린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들어와. 희진은 내선 전화를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실장이 들어오자 희진은 문을 꽉 닫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돌리며 허공을 응시하다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덱스의 도우미에 대해 조사해. 김지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특히 박 비서가 모르게.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쨌든 회장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희진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 숙여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진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지난주 변호사와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늙은 변호사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회장님에게 갑자기 법적 상속인, 예를 들어 숨겨둔 자식이 나타난다면 지분 구조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이사님 몫은 아마 얼마 남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저주처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돈, 권력, 그것은 한번 맛보면 절대 뱉고 싶지 않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며칠 후 고급 호텔 로비의 은밀한 구석에서 희진은 한 남자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는 부유층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흥신소 소장이었습니다. 이게 타깃이야. 희진은 지수의 사진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김지수, 한남동 저택에서 일하고 있어. 탐정은 사진을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파드릴까요? 희진은 쓰고 진한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수가 살던 인천의 빈민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멍청하게 대놓고 묻지 않았습니다. 복직과 직원인 척하며 상인들에게 접근해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순박하고 솔직해서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거. 아, 지수 그 아가씨 아이고 정말 착하지. 이 시장에서 제일 가는 효녀야.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사과를 진열하며 혀를 차며 칭찬했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보셨어요? 탐정이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할머니랑 둘이 여기 이사 온 게 한 20년 전쯤인가. 그때 그 아이가 5살쯤 됐었지. 처음 왔을 때 애가 넋이 나가서 멍하니 있는데 참 불쌍했어. 탐정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20년 전. 6세. 김 회장 가족의 사고 시점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우 꼬리를 잡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옥자 할머니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집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 직원입니다. 그는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의료비 지원 때문에 서류를 검토 중인데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요. 손녀분 서류가 비어 있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있던 옥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발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비어 있다니요. 출생증명서 아니면 5세 이전의 의료 기록이나 예방접종 기록 같은 거요. 국가 데이터망을 아무리 뒤져도
김지수 씨의 그 이전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서요. 탐정은 병아리를 노려보는 독수리처럼 할머니를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손에 든 약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서류가 다 탔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서류가 타도 병원엔 기록이 남죠. 할머니, 그가 한 발짝 더 몰아붙였습니다. 아니면 친손녀가 아니신가요? 옥자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세요.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무 기억도 안 나요. 탐정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나간 후 옥자 할머니는 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어두운 과거가 무덤을 뚫고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심장약을 입에 넣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알약이 차가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호화로운 저택에서 태주는 부유한 남자의 서툰 방식으로 딸에게 보상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줄 몰라 돈을 썼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명품 옷을 잔뜩 샀습니다. 지수가 평생 꿈도 못 꿀 비싼 드레스들, 그리고 귀한 책들을 사서 그녀의 방에 채워 넣었습니다. 회장님, 이 선물들은 너무 비싸요. 전 못 받아요. 지수는 명품들 앞에서 당황하여 손발을 둘 곳을 몰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빚을 지는 것 같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받아. 일 잘해서 주는 상기일 뿐이야. 깊게 생각하지 마. 아빠가 사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도한 관심은 집안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용인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늙어서 노망이 났는지 어린 도우미한테 흑심을 품는다고요. 바로 그때 탐정의 보고서가 희진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김지수. 5세 이전 기록 없음. 그 노인네가 사고 직후 아이와 함께 나타남. 완벽해. 희진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좋아, 조금만 더 조사해. 살아있는 증거가 필요해. 저 두 부녀를 이 집에서 쫓아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그날 밤 비극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비서가 허둥지둥 서재로 뛰어들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옥자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심장병이 갑자기 악화됐답니다. 태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증인이고 딸을 키워준 사람이며 무엇보다 지수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그녀가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병원 복도에서 태주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가 대기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 범벅이 된 채 얇은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가슴에 소금을 뿌린 듯 아팠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소식 들었어. 할머니는 좀 어떠시냐? 태주는 속은 타들어가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대요. 지수가 흐느꼈습니다. 태주는 다가가
그 가녀린 어깨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직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딸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옥자 할머니가 희미하게 깨어났습니다. 숨소리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약했습니다. 지수야. 할머니 저예요. 저 여기 있어요. 지수가 달려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가에 서 있는 태준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재판관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애원이 역력했습니다. 저분은 할머니가 헐떡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회장님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할머니 병문안 오셨어요. 지수는 순진하게 설명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태준을 바라보았고 늙은 눈에서 눈물이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왔음을. 더 이상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지난 22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습니다. 지수야, 잠시 나가 있어 줄래? 할미가. 저분과 단둘이 할 말이 있어. 지수는 놀랐지만 할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목례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늙은 두 사람만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와 남의 자식을 훔친 어머니. 옥자 할머니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을 가리키며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태준은 숨을 죽이고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감이 잔혹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이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22년 전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죠.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사고였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나가보니 아이 하나가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풀숲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고 머리엔 피가 흐르고 아이는 아빠 엄마를 찾으며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죠. 왜? 태준의 목소리가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왜 아이를 숨겼어? 옥자 할머니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막 죽고 아들도 사고로 잃은 직후였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아이를 본 순간 그 크고 동그란 눈으로 겁에 질려 저를 보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이 아이를 보내주신 거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한 사람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이기심은 때로 증오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이는 사고 충격이 심했어요. 기억을 완전히 잃었죠. 이름도 부모도 기억 못했어요. 그저 저한테 매달리기만 했고 전 아이 이름을 지수라고 짓고 친손녀처럼 키웠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자신의 인생 22년을 앗아간 이 여자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죽음 문턱에서 뼈저리게 후회하며 헐떡이는 그녀를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쾅!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희진이 도끼를 품은 태풍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녀 뒤에는 탐정 변호사,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다 들었어요. 존경하는 오라버니. 희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소름 끼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바로 유괴범이네. 그리고 저 지수라는 계집애. 진짜 오빠가 잃어버린 딸이 맞았군요. 옥자 할머니는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플래시가 터지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왼쪽 가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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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화면의 파형이 춤을 추다가 일직선으로 펴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옥자 할머니의 심장은 이 마지막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회한을 안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희진은 병원 로비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언론을 교묘하게 조종했습니다. 기사 제목들은 빨간 글씨로 자극적이었습니다. 충격, 김 회장의 잃어버린 딸 유괴범 손에서 22년 살아. 신데렐라의 진실 효심. 지극한 할머니 알고 보니 범죄자 저택 거실 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TV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감정 없는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옥자 할머니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김지수 양, 유괴 피해자, 범죄자 이옥자와 22년 동거. 지수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나? 생명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준 할머니가. 유괴범이라고 내가 가난한 손녀가 아니라 재벌가 딸이라고 27살 아가씨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배신당했고 온 세상에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할머니. 지수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집안의 고용인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담했던 눈빛들은 이제 동정과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회장님 딸이었어. 유괴범이랑 살면서도 몰랐다니 참 멍청하네. 지수는 단 1초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돈도 회장 아빠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로부터 이 생지옥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태준이 소식을 듣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딸이 정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수야, 거기서 아빠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정문 밖에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나오자 그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창 같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김지수 씨, 할머니가 유괴범인 걸 안 심경이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할머니를 고소할 겁니까? 재벌 딸이 된 기분이 어때요? 잔인하고 무감각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을 다해 인파를 밀치고 죽어라 달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달렸고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태주는 딸을 쫓아가려 했지만 심장 통증이 덮쳐와 그를 정문 앞에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차가운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
또 이럴 순 없어. 지수야. 박 비서가 황급히 그를 부축하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옥자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지수 없이 쓸쓸히 떠났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간호사가 베개 밑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술을 못 넘길 경우를 대비해 지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태주는 응급실에 누워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흥분하면 뇌혈관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딸이 저 밖에서 이 잔인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아이 찾아야 해. 그는 박 비서의 손을 잡고 헐떡였습니다. 혼란을 틈타 희진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가식적인 슬픈 표정으로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오빠는 현재 그룹을 이끌 건강도 정신력도 없습니다. 이 가족 스캔들로 주가 타격이 너무 큽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제가 임시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극도로 불안해하던 이사들은 서둘러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희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앉은 그 의자가 어느 때보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대중은 재벌가의 비정한 행태에 분노했고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틀 후 태준이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처음 물은 말은 여전히 지수는 이었습니다. 박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경찰이 수색 중이지만 전화기도 끄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하얀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은 텅 비어 공허했습니다. 박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음 비보를 전했습니다. 회장님, 이옥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태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가 밉지 않았습니다. 비애만 느껴졌습니다. 그 노인도 결국 외로움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잘못했습니다. 아주 큰 잘못을 했죠. 하지만 그 잘못이 지난 22년간 제 딸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는 믿었던 유일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박 비서. 태준이 목이 메어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서둘렀어. 진실만 밝히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 전에 아이의 마음을 먼저 얻었어야 했는데. 난 정말 바보 천치야. 바닷가, 외진 어촌, 마을의 눅눅하고 허름한 여인숙. 지수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도 못 켜고 TV도 못 봤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자기 얼굴을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친절한 여인숙 주인이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먹어 아가씨. 젊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렇게 힘들어해. 지수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가난하지만 평온했던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유괴범의 딸, 버려진 재벌딸.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박사가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태준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아,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어때? 무슨 소리야? 태준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제 겨우 찾았는데. 하지만 아이는 준비가 안 됐어. 22년을 남의 손녀로 살았잖아. 기억을 강요할 순 없어. DNA가 부성애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친구야. 시간과 이해가 필요한 거야.
한 박사의 말은 태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 비가 내렸습니다. 병원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그 옛날 운명의 밤과 똑같았습니다. 태준은 홀로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억 속 5살 딸만 찾으려 했지. 지금의 지수가 27살에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녀만의 인생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옥자 할머니 유품 중에서 찾았습니다. 지수 아가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노인의 삐뚤빼뚤하고 떨리는 필체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지수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미는 세상에 없겠구나. 할미가 1000번 만번 미안해. 널 숨긴 건 죄 많은 할미 짓이야. 하지만 알아다오. 너를 키운 22년 동안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단다. 넌 짐이 아니었어. 이 외로운 늙은이에게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어. 할미를 용서해 다오. 그리고 진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태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노인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수를 저렇게 착한 아이로 키워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뒤늦은 감사를 빚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박 비서가 경악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팔에 꽂힌 링거를 뽑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이할 정도로 확고한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박 비서, 서류 준비해 경영권 전부 희진이한테 넘긴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여자가 회사를 망칠 겁니다. 박 비서가 기겁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라지. 돈명의 회장직. 이제 나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지난 22년간 그런 것들을 쫓다가 가족을 잃었어. 그는 비갠 뒤 맑아진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난 내 딸을 찾으러 갈 거야. 김태준 회장이 아니라 그냥 자식한테 속죄하고 싶은 평범한 아빠로서 내 딸의 마음을 다시 찾을 거야. 그게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태준의 진짜 아빠 노릇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그는 지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수는 이 아빠를 용서하고 자신의 가혹한 운명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남았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날이 갠다고 하죠. 하지만 어떤 비는 너무 지겨워서 태양이 아주 죽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김태준 회장 부녀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게 산산조각 나서 다시는 붙일 수 없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 바로 그곳에서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눈물겨운 여정의 마지막을 함께 해 주시죠. 길고 긴 폭풍우 끝에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운명의 그날로부터 일주일 후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 짠내 섞인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밤낮 없이 치는 그곳에 한 젊은 여자가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을 반쯤 가린 채 허름한 백반집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도망쳤습니다. 재벌 딸이라는 이름표와 유괴범 손녀라는 꼬리표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이곳에 일자리를 구했는데 주인 부부는 그녀가 얌전하고 말없이 일만 잘해서 별다른 질문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어이 아가씨. 4번. 테이블 빨리 치워. 주인 아주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상을 닦고 설거지하고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잊기 위해 고된 육체 노동에 몸을 던졌습니다. 1초라도 멈추면 생각들이 불개미 떼처럼 달려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낮은 그나마 견딜만 했고 밤이 되면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딱지만 한 새방에 웅크리고 누워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러다 붉은 눈시울을 하던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증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지수가 뒤편 수도가에서 채소를 씻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옛날 시장통 이웃이었던 김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는 수소문 끝에 10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아줌마, 어떻게 알고? 지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 아줌마는 달려와 작은 지수를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왜 여기서 이렇게 숨어지네. 아줌마는 떨리는 손으로 천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할머니가 남긴 거야. 내가 너네 집 청소해 주다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찾았어. 지수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과거를 마주하기가 겁났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 달이 밝은 밤에야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꼬깃꼬깃한 편지와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잘 접힌 작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폈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떨리는 글씨 군데군데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 지수야, 할미는 죄인이라는 걸 안다. 내가 내 인생을 훔쳤어.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널 잃을까봐 무서웠어. 그날 내가 널 발견했을 때 넌 빗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서럽게 울고 있었지. 계속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널 보니 얼마 전 잃은 내 아들 생각이 나더구나. 욕심이었어. 지수야.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너를 보냈다고 스스로를 속였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믿어다오. 22년 동안 널 키우면서 밥 한 끼, 옷 한 벌, 한 번의 포옹. 그 어느 순간도 거짓은 없었어. 할미의 사랑은 진짜였어.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했단다.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하지만 그녀가 잠들 때 부채질해주던 밤들, 밥을 굶어가며 사주던 새 옷, 그 모든 것은 진짜였습니다. 지수는 상자 속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색이 바랜 실크 손수건이었지만 모서리의 자수는 선명했습니다. 5잎 매화꽃. 손가락이 자수에 닿는 순간 전류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22년 동안 봉인되었던 기억이
댐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5살 꼬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가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에 반지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공주님을 지켜주는 마법 반지야.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가 이 손수건을 건네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이것도 세트란다. 눈 속에서 피는 매화처럼 강하고 씩씩한 아이가 되어라. 아빠, 엄마. 지수는 차가운 새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태주는 정말 그녀의 아빠였습니다. 그 남자는 20년 넘게 고통 속에 그녀를 찾아 헤맸는데 정작 그녀는 그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주는 박 비서를 불러 가슴에 달린 회장 배지를 떼어 책상에 놓았습니다. 희진이한테 다 넘겨. 난 그만둔다. 박 비서가 기겁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태주는 기이할 정도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회장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부터 난 그냥 딸 찾는 아빠 김태준이야. 그는 비싼 정장을 벗고 낡은 카키색 점퍼를 걸쳤습니다. 고급차도 기사도 없이 직접 낡은 차를 몰고 길을 나섰습니다. 돈의 권력이 아닌 참회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터미널 시장 해변 마을들을 떠돌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수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지수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꼬질꼬질했습니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수는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빠였습니다. 태주는 딸을 보았습니다. 당장 달려가 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을 강요하지 마. 시간이 약이야. 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백반 하나 주시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푸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쟁반을 들고 나가 그 앞에 놓았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쳐박고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지만 뜨거운 국물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계산하러 일어섰습니다. 밥이 아주 고마워요. 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웅얼거렸습니다. 나 자주 오리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먹고 구석에 앉아 딸이 일하는 모습을 잠시 보다가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귀찮게 하지도 아빠라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딸 근처에 같은 공기를 마시는 곳에 있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침묵하고 끈기 있는 모습이 지수 마음속의 얼음을 녹였습니다. 그날 그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나려 할 때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궁상맞게 이러세요? 회장님이시잖아요. 태준이 돌아섰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회장 필요 없다. 난 그냥 네 아빠면 돼. 미안하다. 네가 내 딸이기 이전에 너만의 아픔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내가 잊었어. 내가 너무 급했어. 그 말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낮췄습니다. 며칠 후 붉은 노을이 지는 저녁, 지수는 방파제에 홀로 앉아 넓은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았습니다. 두 부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슬픈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습니다. 22년 전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건 아빠 잘못 아니잖아요. 지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야. 내가 일 욕심 안 부렸으면, 좀 더 일찍 들어갔으면, 엄마랑 너한테 시간을 더 썼으면 사고는 안 났을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22년 묵은 회한이 이제야 말로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그를 보았습니다. 불호령을 내리던 권력자는 온데간데 없고 바다 앞에선 약하고 외로운 노인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편지 읽었어요? 지수는 손가락에 낀 매화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아빠. 태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던 거 기억나요? 엄마가 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아이라고 했어요. 지수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미안해요. 너무 오래 혼자 뒀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아빠, 가볍게 내뱉은 아빠라는 말은 청은망은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오열했습니다.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상처받은 두 심장이 마침내 같은 박동을 찾았습니다. 제발, 할머니 미워하지 마세요. 지수가 아빠 품에서 훌쩍였습니다. 안 미워해, 고맙다. 너를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줘서 고마워. 다음 날 두 부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은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옥자 할머니가 잠든 묘지였습니다. 바람이 부는 언덕 위 무덤계는 벌써 풀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하얀 국화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빠도 같이 왔어요. 태준도 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저 대신 부모 노릇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은 제가 아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옥자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모든 미움을 녹였습니다. 묘지를 떠나 그들은 곧장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희진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사회를 주재하며 구조조정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태준이 지수의 손을 꼭 잡고 들어왔습니다. 장내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 오빠가 여기 웬일이야? 희진은 말을 더듬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주는 여동생을 담담하게 보고는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질서를 잡으러 왔다. 하지만 싸우러 온 건 아니야. 그는 지수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제 딸 김지수입니다. 유일한 법적 상속인입니다. DNA 증거와 법적 서류는 완벽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희진은 책상을 잡고 떨었습니다. 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결정권은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지만 눈빛만은 기품 있게 빛나는 젊은 여자. 지수는 깊은 숨을 쉬고 희진을 그리고 사람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전 경영에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도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희진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만 지수가 이었습니다. 제 상속 지분을 한 가지 일에 쓰고 싶습니다. 희망찾기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고 저처럼 헤어진 가족들을 돕는 재단이요. 태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도 늘 자선 사업을 꿈꿨습니다. 딸은 엄마의 완벽한 판박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전력으로 도부마. 희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아등바등 싸웠는데 결국 자신이 경멸했던 조카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고모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고모가 계속 회사 맡아주세요. 경영 잘하셔서 저희 재단에 기부금만 많이 주시면 돼요. 세월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한남동 언덕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음산했던 저택은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차가운 담벼락은 덩굴 장미로 뒤덮였고 정원의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새소리와 음악소리가 창문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감자 지지는 냄새. 태주는 핑크색 앞치마를 두르고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김 회장님이 핑크 앞치마를요. 쭈그리고 앉아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아빠, 얇게 깎으라니까요. 너무 두꺼우면 바삭하지 않아요. 지수가 옆에서 지시하며 달걀을 풀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노력 중이잖아. 이거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더 어렵네. 태주는 투덜거렸지만 입은 귀에 걸렸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엄마가 해줬던 그 맛 그대로 내야죠. 지수가 킥킥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차갑고 긴 테이블이 아닌 아늑한 작은 원형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준 지수, 박 비서, 그리고 희망재단이 젊은 직원 몇 명이 함께했습니다. 자, 건배재단 설립 1주년을 축하하며 태준이 외쳤습니다. 위하여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사장님, 오늘 기쁜 소식 있어요? 한 직원이 신나서 보고했습니다. 5년 전 실종됐던 동현이 오늘 감사 편지 왔어요. 학교 다시 다니게 됐대요.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 한답니다. 지수는 편지를 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잘 됐다. 또 하나의 가족 조각이 맞춰졌네. 태주는 딸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딸은 자신의 가족만 찾은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었습니다. 참. 아빠 희진 고모는 요즘 어때요? 지수가 박 비서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물었습니다.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지. 그래도 도끼는 많이 빠졌어. 어제 재단에 큰돈 기부했더라. 너한테 좀 쫄았나 보더라. 태준이 껄껄 웃었습니다. 식사 후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고독이 아닌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태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아내의 낡은 흑백 사진 옆에는 이제 알록달록한 액자 수십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활짝 웃는 지수 사진.
제주도로 여행 간 부녀 사진, 박 비서까지 함께 찍은 대가족 사진. 태주는 아내의 사진을 들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돌아왔어. 정말 훌륭해. 당신이랑 똑같아.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 서재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지수가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그래, 사진 좀 보고 있었어. 지수는 아빠 옆에 와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부녀는 함께 사진들을 그 많은 눈물과 맞바꾼 지금의 행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응, 사랑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저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태준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딸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내 딸. 창밖에는 다시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빗소리는 참으로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작은 집의 단잠을 지켜주는 엄마의 자장가처럼요. 보세요. 인생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지만 희망할 권리만큼은 절대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용기만 있다면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김 회장 부녀의 가족 찾기 여정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저 밖 어딘가에서 오늘도 비슷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쩌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만의 빛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